새벽 3시의 병원은 잠든 거대한 짐승 같았다. 복도 저편의 비상구 유도등만이 창백하고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역겨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독약 냄새, 묵은 이불 냄새, 그리고 인체의 배설물이 발효된 시큼한 악취까지. 나는 정형외과 VIP 병실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척추가 시큰거리며 항의의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아주 살짝 몸을 뒤척이는 것만으로도 침대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남자를 깨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남편, 박시우. 은주야, 물 좀. 박시우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애써 고통을 억누르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그의 하반신은 두꺼운 깁스로 고정된 채 견인 장치에 매달려 있었다. 마치 삶에게 처형당한 표본처럼. 나는 이미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이끌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익숙하게 미지근한 물을 타서 빨대를 꽂아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천천히 마셔요, 시우 씨. 진통제 더 필요해요? 박시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한때 나를 그토록 빠져들게 했던 다정한 눈에는 이제 붉은 핏줄이 가득했다. 죄책감과 깊은 애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여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운전하다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당신까지 휴가 내고 간호하게 만들고.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우린 부부잖아요. 나는 티슈를 꺼내 그의 입가에 묻은 물기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3일 전 박시우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그의 두 다리가 분쇄 골절되었고 신경까지 손상되어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한창 사업이 상승가도를 달리던 남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재앙이었다. 그리고 30살의 건설 원가 관리 엔지니어인 나, 고은주에게는 이제껏 질서정연하게 유지해온 중산층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지난 3일간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낮에는 병실에서 사무실에서 보낸 긴급 감사 메일을 처리해야 했고 밤에는 2시간마다 그의 몸을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소변을 받아내야 했다. 내 정신은 끊어지기 직전에 바이올린, 현처럼 극도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 사촌 동생은 박시우가 물을 다 마신 후 병실을 쓱 훑어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유나 씨는 당신 주려고 사골국 끓이러 집에 갔어요. 아마 아침 일찍 가져올 거예요. 나는 수액 속도를 조절하며 대답했다. 이유나는 박시우의 먼 친척 동생으로 갓 졸업하고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와 잠시 우리 집에 묵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입에 발린 말을 잘했고 손발도 빨랐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잔심부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쓰러졌을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 당신도 좀 자. 그러다 쓰러지겠어. 박시우가 힘없이 한숨을 쉬며 다시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야간 근무 중인 송지의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얼굴에는 늘 생사를 초월한 듯한 냉담함이 서려 있었지만 일처리는 매우 깔끔했다. 그녀는 이 사립병원 정형외과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나 무뚝뚝했지만 유독 나에게는 지난 며칠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약 갈 시간입니다. 송수간호사가 치료 카트를 밀고 들어오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복도의 정적을 깨뜨릴까 조심하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다. 수간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남편이 아까부터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무통주사의 약이 다 떨어졌을까요? 송 수간호사는 대답 없이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이불을 걷어 박시우 다리의 깁스와 소변줄 상태를 능숙하게 확인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박시우의 감은 눈을 날카롭게 꿰뚫는 듯했다. 보호자분, 간호사실 가서 생리식염수 2병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게 다 떨어졌는데 여분이 없네요. 송수간호사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였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런 잔심부름은 보통 간병인이나 실습 간호사가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송수간호사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감히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섰다. 내가 치료 카트 옆을 지나 송수간호사와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내 손바닥에 차갑고 뾰족한 작은 종이 뭉치가 쥐어졌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감촉이었다. 마치 살을 파고드는 가시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어 물어보려 했지만 송수간호사는 나에게 등을 보인 채 박시우의 베개를 고쳐주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등 뒤로 다른 손을 숨겨 나에게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입을 다물라는 손짓을 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랜 기간 데이터와 거짓말을 다루는 원가 관리 엔지니어로서 단련된 직감이 순간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멈추지도 않고 그 종이 뭉치를 꽉 쥔 채 침착하게 병실을 걸어 나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간호사실 끝에 있는 탕비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CCTV 사각지대였다. 벽에 기댄 채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 뭉치를 펼쳤다. 거기에는 단 2줄의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급하게 쓴 듯한 필체였다. 속지 마세요. 어젯밤 CCTV 영상 확인해봐요. 자는 척하는 겁니다. 이 짧은 열 몇 글자가 마치 얼음물 한 통처럼 내 머리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지? 누가 자는 척을 한다는 거야? 박시우가? CCTV를 확인하라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며 터져나갈 것 같았다. 베테랑 원가 관리사로서 나의 직업적 본능은 모든 불합리한 보고서를 의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송수간호사의 이 쪽지는 마치 감사보고서의 붉은 경고등처럼 이 완벽해 보이는 비극의 남편 프로젝트에 거대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지난 3일간 박시우가 보였던 여러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는 늘 아프다고 소리쳤지만 내가 상처를 보려는 것은 거부했다. 그는 늘 이유나가 있을 때 유독 더 힘없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 예전에는 잠금도 걸어두지 않았는데 지난 며칠간은 계속 베개 밑에 깔아두고 있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사소한 디테일들이 이제 이 한 줄의 문장으로 꿰어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생리식염수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 탕비실에서 5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나를 이성적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나는 쪽지를 잘게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그리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지쳐 보이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은주, 침착해.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증거가 필요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내 손에는 생리식염수 2병이 들려 있었다. 수간호사님, 가져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송수간호사는 박시우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중이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격려가 담겨 있었다. 됐어요. 오늘 밤은 별일 없을 겁니다. 좀 쉬세요. 그녀는 식염수를 받아 걸어두고 카트를 밀며 병실을 나갔다. 침대 위 박시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내가 3년간 사랑했고 3일간 헌신적으로 간호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고요한 새벽, 그는 갑자기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마치 한꺼풀의 가면처럼 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 기술팀의 김민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내 대학 후배이자 실력 있는 화이트 해커였다. 민준아, 누나 좀 도와줘. 내일 아침까지 강남 세림병원 입원병동 내부망 CCTV 접속권한 좀 알아봐줘. 어젯밤 206호 병실 것만 있으면 돼.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서 박시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만약 이게 사기극이라면 박시우, 당신은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람 잘못 건드렸으니까. 나 고은주는 부실 채권을 청산하는데 가장 능숙하거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 결산 회의가 있어 직접 주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나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차를 세우고 문과 창문을 잠갔다. 가느다란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김민주는 일 처리가 빨랐다. 아침 8시 정각에 암호화된 링크 하나를 보내왔다. 누나, 요청한 거 구했어. 근데 이 병원 보안 시스템이 꽤 빡세네. 이 링크 30분밖에 유지 안 되니까 빨리 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반쯤 태운 담배를 껐다. 이어폰을 끼고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이 잠시 흔들리더니 흑백의 북한 시점으로 고정되었다. 그곳은 206호 병실, 내 시야의 사각지대였다. 타임라인은 어제 새벽 이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지쳐서, 그리고 박시우가 나를 걱정하며 집에 가서 씻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라고 재촉했던 시간이었다. 내가 막 병실을 나서자마자 이윤아가 보온병을 들고 왔던 것을 기억한다. 나 대신 밤을 새워주겠다면서. 화면 속에서 내가 지친 모습으로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던 박시우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화면을 통해서 흑백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기묘한 표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계략이 성공한 후의 안도감과 교활함이었다. 다음 장면은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의사가 두 다리 분쇄 골절의 신경손상으로 평생 마비될 수도 있다고 했던 그 남자가 이불을 확 걷어차는 것이 아닌가. 그는 먼저 좌우를 살피며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 앉았다. 그 동작은 부드럽고 허리 힘이 넘쳤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어서 두꺼운 깁스를 한 그의 두 다리가 유연하게 들어 올려지더니 허공에서 몇 번 흔들리기까지 했다. 내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하마터면 옆에 있던 커피를 쏟을 뻔했다. 이것이 소위 분쇄 골절이라고? 이것이 소위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거라고? 이게 의학의 기적인가? 아니, 이건 내 지능을 바닥에 내동댕 이치는 천인공노할 거짓말이었다. CCTV는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몇 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이윤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분명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국을 따르는 것도 병세를 묻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대로 박시우의 품에 뛰어들었다. 살살. 이 깁스 너무 무거워서 다리 저려. 박시우가 웃으며 이윤아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그 동작이 역겨울 정도로 능숙했다. 이윤아가 애교 섞인 투정으로 그의 가슴을 쳤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꺼낸 것은 사골국이 아니라 커다란 치킨 박스와 맥주 몇 캔이었다. 죽는 줄 알았네. 매일 반송장처럼 누워있는 척하느라 고기 한 점 못 먹고 고은주 그 여자가 끓여주는 죽은 새 모이처럼 싱거워 빠졌어. 박시우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 개걸스럽게 뜯기 시작했다. 입가에 기름이 번들거리는 모습은 병실에서 내가 보던 그 허약한 환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조금만 참아, 오빠. 아니, 자기야. 이윤아가 포도 하나를 까서 그의 입에 넣어주며 뱀처럼 그의 몸에 휘감겼다. 그 여자만 집 팔면 우리 좋은 날 오는 거잖아. 집을 판다고? 나는 이 키워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즉시 볼륨을 높였다. 어젯밤에 좀 넘어왔어. 이윤아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묻어 있었다. 거의 다 됐어. 박시우가 치킨을 씹으며 냉소했다. 지난 며칠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연기하고 의사까지 동원해서 심각하다고 겁줬는데 그 여자 성격에 분명 못 버틸 거야.
그 강남 대치동 학군 아파트, 지금 시세로 20억은 할걸. 그 여자 도장만 찍으면 그 20억이 손에 들어오는 거야. 내 도박 빚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우리 해외 가서 신나게 사는 거지. 혹시 오빠 진단서 보자고 하면 어떻게? 걱정 마. 다 손 써놨어. 그 주치에 나랑 한 배를 탄 놈이야. 그놈도 빚더미에 앉아서 내 돈 기다리고 있거든. 고은주한테 보여준 엑스레이 사진은 다 가짜고 진짜는 벌써 폐기했지. 난 기껏해야 연조직 타박상 정도야. 2주만 쉬면 멀쩡해져. 박시우가 말하며 얼굴에 음흉한 표정을 지었다. 고은주 그 멍청한 여자는 공부만 할 줄 알지 감정적으로는 완전 백치야.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어. 집 팔고 돈만 들어오면 바로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때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나를 제대로 간호 못해서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는 누명까지 쓰게 만들어서 알거지로 내쫓을 거야. 시우 오빠 진짜 나쁘다. 근데 너무 좋아. 이윤아가 콧소리를 내며 웃었다. 두 사람의 몸이 좁은 병상 위에서 뒤엉켰다. 답. 나는 세게 노트북을 덮었다. 속에서 역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차 문을 열고 길가 나무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와 생리적인 혐오감 때문이었다. 그랬구나. 이것이 바로 내 다정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내 착하고 싹싹하게 형수님이라 부르던 그 사촌 동생의 실체였구나. 이것은 철두철미한 사냥이었다. 그들은 내 감정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까지 빨아먹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던 것이다. 도박, 빚, 불륜, 사기, 그리고 음모,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난 3년간 내가 공들여 지켜온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내장이 드러났다. 나는 차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만약 송수간호사의 그 쪽지가 아니었다면, 만약 내가 이 CCTV를 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보름 후 나는 정말로 바보같이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을 팔았을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빚과 소위 죄책감을 짊어진 채 이 두 인간 쓰레기에게 놀아났을 것이다. 바람이 뺨을 스치며 서늘함을 가져다 주었고 내 눈물을 말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눈밑이 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 담겨있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례 없는 차가움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은주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원가 관리 엔지니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수많은 진짜와 가짜 데이터 속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원가를 산정하고 부실 채권을 청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결혼을 사기 프로젝트로 만들었다면 좋아. 지금부터 내가 그 프로젝트를 인수하지. 다만 이번 감사는 내가 맡고 너희들은 청산될 부실 채권일 뿐이야. 나는 가방을 열어 쿠션 팩트와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을 보며 꼼꼼하게 화장을 고쳤다. 다크서클을 가리고 생기 있는 레드립을 발랐다. 그리고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미소를 연습했다. 그러고는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다. 연기라고? 누가 못할 줄 알고. 병원에 돌아왔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병실 문을 열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박시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쉬고 있었고 이윤아는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박시우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고 마치 엄청난 고통을 참고 있는 듯했다. 이윤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어섰다. 형수님, 오셨어요? 일은 다 마치셨고요. 오빠가 아까부터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나는 눈앞에 이 아카데미급 연기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초조한 얼굴로 침대 옆으로 빠르게 다가가 박시우의 손을 꼭 잡았다. 시우 씨 미안해요. 회사 일이 정말 급해서 지금은 좀 어때요?
다리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박시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서는 눈물 두 방울까지 쥐어짰다. 은주야, 나 너무 아파. 나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만약에 평생 못 일어서게 되면 당신한테 짐 되기 싫어. 우리 그냥 이혼.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수법은 정말이지 능수능란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울면서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의 이 꼴이 광대노름처럼 보일 뿐이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눈빛은 확고했다. 아까 회사에 간 게 아니라 아는 분 통해서 은퇴하신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왔어요. 그분이 당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더니 아직 희망이 있대요. 박시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던 모양이다. 한의사요? 네. 그분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기가 막히고 혈이 뭉쳐서 경락이 끊어진 거래요. 양의학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통하면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비방과 특수 마사지를 병행하면 마비된 사람도 일어설 수 있대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들뜨게 하고 희망에 찬 어조로 말했다. 다만 치료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약도 아주 쓸 거래요. 뜨거운 약 찌꺼기로 찜질도 해야 하고요. 시우 씨,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꼭 참아야 해요. 박시우와 이윤아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럴 필요까지야. 의사 선생님은 그냥 쉬면 된다고 했는데 박시우가 발을 빼려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얼굴을 굳히고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양의학에서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10,000분의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죠. 제가 이미 예약금으로 500만 원이나 냈어요. 오후에 그분 제자가 와서 첫 교정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내가 아픈 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내가 진짜 아프게 해줄게. 그 500만 원은 너를 위한 체험 수업료라고 생각해. 진퇴양난에 빠진 박시우의 표정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다. 형수님, 50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지금 이윤아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오지 못한 돈이 아까운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깊이 쳐다보았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시우 씨만 낳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할 거예요. 아, 맞다. 윤아 씨. 며칠 동안 시우 씨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후에는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여기는 내가 지킬게요. 이윤아가 거절하려 했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침대 옆 협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린 틈을 타 나는 재빨리 휴대폰의 은행 앱을 열고 두 번째 계획인 자산감사에 착수했다. 내 손가락이 복잡한 공사 원가표를 계산하듯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우리 공동 명의 계좌, 잔액은 3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반년 동안 수십 건의 소액 이체가 있었다. 입금자명은 XX 상사라는 유령 회사였고 비고란에는 모두 물품 대금 또는 투자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기업 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그 회사 이름을 입력했다. 대표이사 칸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감사란에는 이윤아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제법이네. 개미이사처럼 은밀하게 잘도 빼돌렸군. 이어서 나는 박시우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한때 그에게 모든 것을 공유했던 아내로서 나는 그의 모든 비밀번호 조합을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내 생일이거나 거기에 숫자 몇 개를 더한 것이겠지. 3번이나 시도했지만 틀렸다고 나왔다. 나는 2초간 침착하게 생각한 후 이윤아의 생일을 입력했다. 로그인 성공.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소비 기록들은 CCTV 영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3달 전 명품 매장에서 에르메스 가방 880만 원. 2달 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3박 연속. 1달 전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의 POS기 결제 기록이 0만 원. 그리고 지난주
무려 5억만 원에 달하는 브릿지론 이자 지출. 내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며 이 흩어진 데이터들을 하나의 완전한 재무지도로 맞춰나갔다. 박시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는 상습 도박꾼이었다. 그가 말하던 무역회사의 호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그가 이유나 명의로 빼돌린 돈은 그의 빚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내 20억짜리 아파트에 눈독을 들인 것이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그는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내가 수억 원의 빚을 대신 갚게 하고 내 집 한 돈을 들고 내연녀와 해외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이건 막다른 길이었다. 내가 집을 팔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부부로서 나에게도 공동변제의 위험이 있었다. 내가 집을 팔면 그 돈은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이 빚이 그의 도박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적으로 그를 완전히 섬잠매는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덮고 몸을 돌렸다. 박시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쉬는 척하고 있었고 이윤아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을 보니 갑자기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자신들이 큰 판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선수는 이제 막 첫 수를 뒀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시우 씨, 나는 부드럽게 그를 깨웠다. 병을 고치려면 돈이 드는 건 당연하죠. 방금 생각해봤는데 그 집 당신이 정말 급하다면 팔 수 있어요. 박시우가 번쩍 눈을 떴다. 눈에 담긴 탐욕이 흘러넘칠 것 같았다. 심지어 다친 다리마저 움찔거렸다. 정말이야, 여보? 하지만 그건 장인 장모님이 당신한테 남겨주신 건데 우리만 무사하면 집은 나중에 또 살 수 있죠. 나는 창가로 걸어가 햇빛을 등지고 서서 그들이 내 표정을 읽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집문서가 본가 금고에 있는데 어머님이 생전에 설정해 두신 신탁이라서 꺼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공증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얼마나? 이윤아가 박시우보다 더 급하게 불쑥 물었다. 아마 보름 정도 걸릴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침 그 보름 동안 당신은 안심하고 한방 치료를 받으면 되겠네요. 몸이 좀 좋아지면 같이 가서 수속 밟아요. 보름. 그 보름 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자승자박이 무엇인지, 지옥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오후 2시 전설적인 한의사의 제자라는 분이 정시에 도착했다. 사실 이 사람은 내가 비싼 돈을 주고 평판이 아주 좋은 정통 마사지 샵에서 모셔온 고급 기술자였다. 성은 김씨, 사람들은 그를 김약손이라 불렀다. 그는 부채처럼 크고 힘줄이 굵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고질적인 어깨, 목, 허리, 다리 통증을 전문으로 치료했다. 그의 수기요법은 힘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김시후에게 간단하게 요구했다. 제 남편 다리 경락이 심하게 막혔어요. 골절 부위는 건드리면 안 되지만 허리와 다리의 다른 근육들은 강하게 마사지해 주셔야 해요. 반드시 어혈을 풀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아프다고 소리치면 그건 막힌 곳이 뚫리는 신호니까 절대 손을 멈추지 마세요. 김시후는 보수가 두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죠. 병실에서 박시우는 김시후의 우람한 근육을 보며 불안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시우 씨, 걱정 말아요. 나는 옆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이분은 제가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모셔온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아니면 뭘 믿겠어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자 박시우는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요. 그럼 시작하죠. 김시후는 망설이지 않았다.
먼저 뜨겁게 데운 한약 팩 2개를 퍽 소리와 함께 박시우의 허벅지 안쪽과 허리에 붙였다. 흡! 박시우가 숨을 들이켰다. 약팩의 온도는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뜨거움이었다. 참아요. 이게 경락을 뚫는 첫 단계예요. 나는 옆에서 응원했다. 유나 씨, 어서 오빠 어깨 좀 꽉 눌러줘요. 움직이면 약효가 안 들어가요. 이유나는 당황했지만 내 엄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다가가 박시우의 상반신을 눌렀다. 이어서 김시후의 큰 손이 쇠집게처럼 박시우의 종아리를 움켜쥐었다. 깁스를 한 부위는 피해서 그리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아, 끔찍한 비명이 병실을 울렸다. 박시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시뻘개졌고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몸은 새우처럼 격렬하게 튀어올랐다. 아파. 멈춰요. 부러지겠어. 그가 미친 듯이 침대를 두들겼다. 꽉 잡아요. 나는 큰 소리로 지시했다. 이건 기혈이 막힌 곳을 뚫고 나가는 소리예요. 아플수록 더 심하게 막혔다는 증거라고요. 시우 씨,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그날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김시후도 순진한 사람이었다. 환자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자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참으시오, 형씨. 이걸 강수기 요법이라고 하는데 당신처럼 깊숙이 유착된 경우에 특효약이요. 나는 똑똑히 보았다. 박시우는 정말 아파서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회복이라는 도덕적 명분 아래 반복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상황이었다. 이윤아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을 덜덜 떨었다. 형수님, 그만하면 안 될까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해. 나는 차갑게 그녀를 쏘아보았다. 네가 뭘 알아?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 평생 불구로 살게 하고 싶어? 이윤아는 내 호통에 얼어붙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고문은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끝났을 때 박시우는 물에 빠졌다. 건진 사람처럼 침대 위에 축 늘어져 신음할 기력조차 없었다. 나는 수건을 가져와 그의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고했어요, 여보. 김시후가 그러는데 비명은 요란했지만 근육 반응이 아주 좋대요. 내일 또 계속해요. 박시우의 동공이 격하게 흔들렸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다. 내일의 치료를 피하기 위해 그날 밤 박시우는 연기를 시작했다. 은주야, 그 집 말이야. 그는 힘없이 내 손을 잡으며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이 치료 너무 고통스럽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 우리 그냥 집부터 내놓는 게 어때? 돈이 생기면 해외에 가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보면 고통을 좀 덜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속으로 냉소했다. 드디어 참지 못하는구나. 시우 씨, 당신이 급한 거 알아요. 나는 한숨을 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저도 빨리 하고 싶은데 어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금고 열쇠가 안 보이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재발급이랑 공증까지 하려면 빨라야 열흘에서 보름은 걸린대요. 그렇게 오래? 박시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가 이내 실수를 깨닫고 다시 낮췄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 중개인이랑 가계약이라도 맺고 계약금을 좀 받는다든가. 나는 생각에 잠긴 척했다. 안 될 건 없죠.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 단속이 심해서 원본 없이는 중개인이 매물로 올려주질 않아요.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비해둔 미끼를 던졌다. 제 명의로 된 정기예금이 하나 있는데 5억 정도 돼요. 다음 주에 만기인데 위약금 물고 해지하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5억이라는 말에 박시우의 눈이 반짝 빛났다가 금세 어두워졌다. 5억은 그의 거대한 빚구멍을 메우기에는 세 발에 피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럼 일단 그 5억부터 찾자. 그가 조급하게 말했다. 일단 입원비랑 앞으로 재활치료비 일부라도 내게. 알았어요. 내일 바로 처리할게요.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예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 내가 그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은 그가 며칠 동안 희망을 품고 절망감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돈이 곧 들어온다고 믿는 한 그는 계속해서 좋은 남편 연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며칠이 바로 내가 증거를 수집할 황금 시간이었다. 깊은 밤, 나는 보호자 의자에서 자는 척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박시우가 몰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이불 속에 숨어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이미 침대 협탁 휴지 상자 밑에 초소형 녹음기를 붙여놓았다는 것을. 여보세요, 마 사장님, 저 시우입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로 최장 보름이면 됩니다. 제 아내가 집 팔기로 했어요. 강남 대치동 학군 아파트라 20억은 넘어요. 네, 당연히 갚을 수 있죠. 뭐라고요? 팔 하나를 자른다고요? 아, 아니, 마 사장님,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자는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시죠.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낮에 보았던 그 거만한 박 대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사채업자 마 사장. 이 두 키워드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불법 대출과 폭력적인 채권 추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법적 리스크였다. 만약 이 빚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률에 따라 이것은 그의 개인 채무가 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그가 도박판에 있는 사진이나 불법 자금책에게 송금한 내역 같은 것들. 다음 날 아침, 박시우는 어제의 마사지 때문에 온몸이 쑤셔서 정말로 꼼짝도 못했다. 나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로 이윤아를 밖으로 불러냈다. 유나 씨도 며칠 동안 힘들었을 텐데 형수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쇼핑도 하고 옷도 두어 벌 사줄게. 이윤아는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했지만 옷을 사준다는 말에 젊은 아가씨의 허영심이 발동했다. 어차피 그녀 눈에는 곧 버려질 나. 이 호구의 돈은 안 쓰면 손해였으니까. 우리는 백화점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나는 지극히 다정한 형수 역할을 연기했다. 유나야, 이번에 정말 내 덕이 컸어. 시우 씨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너니까 참아주는 거지. 나는 그녀에게 푸아그라 한 조각을 덜어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참, 남자친구는 있어? 없으면 형수님이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우리 회사 파트너 변호사인데 연봉이 수억이야. 이윤아는 주스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다. 눈빛이 당황한 듯 흔들렸다. 아, 아뇨, 형수님. 저는 아직 연애 생각 없어요. 하긴 너희 젊은 애들은 생각이 자유롭지.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시선은 그녀의 살짝 부른 배에 꽂혀 있었다. 그녀가 헐렁한 후드티를 입었지만 세심한 여자로서 특히 어제 CCTV에서 그녀와 박시우가 그렇게 친밀한 것을 본 이상 나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식사에서 그녀는 해산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옆 테이블의 담배 냄새를 맡고는 헛구역질을 했다.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내가 티슈를 건넸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위가 좀 안 좋아서요. 이윤아가 무마하려는 듯 뜨거운 물을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그녀를 데리고 쇼핑을 갔다. 한 드럭스토어를 지나갈 때 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어머나, 나 그날이네. 생리대를 깜빡했어. 유나야, 나 대신 한 팩만 사다 줄래? 가는 김에 진통제도 한 통 부탁해. 이윤아는 의심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서 기다리며 계산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역시나 그녀는 생리대를 집은 후 진열대 구석에서 무언가를 슬쩍 집어 재빨리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것은 임신 테스트기였다. 병원에 돌아온 후
이유나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나는 그녀의 가방을 열었다. 임신 테스트기 상자는 이미 뜯겨 있었고 안에는 하나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열었다. 잠금 화면 비밀번호는 놀랍게도 박시우의 생일이었다. 대놓고 도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갤러리 최신 사진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사진이었다. 촬영 시간은 방금 백화점 화장실이었다. 그리고 카카오톡 상단에 고정된 대화창, 사랑하는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그와의 대화.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생겼어. 오빠 말대로 집 팔면 이혼한다고 했지? 나 속이면 안 돼. 박시우의 답장은 빨랐다. 걱정 마, 자기야. 그 돈은 우리 아들 분유값이야. 돈만 들어오면 그 아줌마 바로 찰 거야. 휴대폰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해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을 터뜨릴 기폭제였다. 박시우는 돈을 원하고 이유나는 명분을 원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집을 파는 것에서는 일치하지만 돈을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거대한 모순이 존재했다. 이유나는 임신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급해질 것이다. 그녀는 정식 부인이 되고 싶고 아이를 보장할 돈을 원한다. 하지만 박시우처럼 이기적인 남자가 정말로 아이 하나 때문에 20억을 포기하고 내연녀를 책임질까? 아니, 그는 어떻게든 최소한의 대가로 이 모든 것을 무마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동맹은 약간의 외부 압력만 가하면 쉽게 무너질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입가에 냉소를 지었다. 박시우와 이유나를 이 판에 더 깊이 빠뜨리기 위해 나는 불을 더 지피기로 결심했다. 사흘째, 나는 대학 동기이자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진혁을 병원으로 데려왔다. 최 변호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가 오늘 맡은 역할은 고급 부동산 중개업체의 골드클래스 에이전트였다. 박시우 선생님, 고은주 여사님,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두 분께서 소유하신 강남 아파트에 대해 저희 슈퍼 VIP 고객 한 분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전액 현금으로 가격 흥정 없이 심지어 시세보다 6천만 원을 더 얹어 총 20억 6천만 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으십니다. 그 숫자를 듣자 박시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옆에 있던 이유나도 눈을 빛내며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20억 6천만 원. 빚더미에 앉은 그들에게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벼락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말을 바꾸며 잠시 뜸을 들였다. 다만 고객분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박시우가 급한 나머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목소리마저 갈라졌다. 고객이 외국 국적의 교포라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려면 에스크로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돈은 먼저 은행 감독 계좌로 입금되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야 동결이 해제되어 두 분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외환관리법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이요? 박시우는 목이 졸린 오리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됩니다. 너무 길어요. 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목숨이 걸린 돈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군요. 최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서류를 챙기는 척했다. 고객께서는 전액 현금 조건은 이 절차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기다리실 수 없다면 대출을 끼고 사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건 절차가 더 느려서 은행 대출 실행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박시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 사장이 준 마지막 기한이 다음 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기다릴 수 없었다. 정말로 팔이 잘릴 판이었다. 바로 그때 내가 옆에서 적절하게 끼어들었다. 초조한 표정으로. 그럼 어떡해요? 시우 씨 다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데 비싼 치료비가 매일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최 팀장님 전문가시니까 방법 좀 생각해 주세요. 돈을 빨리 받을 수만 있다면 좀 덜 받아도 괜찮아요. 최 변호사가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완벽한 호흡이 담겨 있었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만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 이자도 꽤 높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말씀만 해주세요.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박시우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다. 리스크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요즘 시장에 브릿지론이라는 단기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추고 신비로운 척했다. 이 주택매매 의향서를 가지고 일부 사금융 기관에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매매 대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출이 아주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당일 입금도 가능하죠. 다만 이자가 월 3% 정도로 꽤 높습니다. 박시우는 사금융 기관이라는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 완전 사채잖아. 이 바닥은 그가 잘 알았다. 하지만 이내 내가 그의 사채 빚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만약 그가 너무 잘하는 척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는 척했다. 이자가 좀 높네요. 은주야,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게요, 높네요. 나도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냥 그만둘까요? 다른 매수자를 기다려봐요. 안 돼. 박시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보, 내 다리가 못 기다려. 더 끌면 나 정말 불구된다고. 이자 좀 높은 게 대수야?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매매 대금 들어오는데 그 정도 이자는 세 발의 피지. 내 다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돈이 뭐가 아까워. 나는 그의 안달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구나. 알았어요.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우 씨, 이런 브릿지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리스크를 지는 것도 무섭고요. 이 서류는 당신이 직접 서명해야 해요. 내가 할게. 내가 해. 박시우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 덥석 약속했다. 내가 공동 명의자고 또 병치료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내 책임이지. 최 변호사는 즉시 준비해온 중개서비스 계약서와 빈 대출 의향서를 꺼냈다. 물론 그 대출 의향서는 함정이었다. 내용에는 매매 대금을 담보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박시우의 개인 채무 책임을 가중시키고 교묘하게 나의 연대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출 용도란에 박시우는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개인 의료 및 사업 자금이라고 적었다. 박시우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펜을 집어들어 휙휙 서명을 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20억이 이미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는 나와 최 변호사를 보며 마치 도박판에서 역전을 앞둔 도박꾼 같은 광적인 미소를 지었다. 최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 일 잘 되면 제가 꼭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박 선생님. 최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나와 눈치채지 못할 눈빛을 교환했다. 그럼 저는 먼저 자금책과 연락해서 내일이라도 돈을 마련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최 변호사가 나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고은주 씨, 이 차도살인 계략 정말 대단하네요. 이 서류에 서명한 이상 그는 법적으로 이 브릿지론이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며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에요. 나중에 이 빚이 부부 공동 채무라고 우겨도 판사는 이 명백한 증거를 보고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가 스스로 욕심을 부린 거죠. 나는 옷깃을 여미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게 사채 쓰는 걸 좋아한다니 실컷 쓰게 해줘야죠. 이 소위 브릿지론은 사실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박시우는 이것이 구명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다. 박시우가 사채를 썼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속 불안감에 불을 지폈다. 내가 순순히 집을 파는데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인 최말숙 여사였다. 최말숙은 전형적인 시골의 억척스러운 여자였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박시우를 홀로 키워냈으며 성격이 강하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극심했다. 그녀 눈에 아들은 하늘의 용이었고 나 같은 서울 며느리는 그들 집안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다.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소처럼 일해야 했다. 토요일 아침 최말숙은 유정란 몇 개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병원으로 쳐들어왔다. 아이고 내 아들아, 어쩌다 이 꼴이 됐누.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박시우의 침대로 달려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천지를 울릴 정도였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멀쩡하던 사람이 어쩌다 마비가 됐어. 박시우는 억울한 표정으로 연기에 동참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냥 다리에 감각이 없을 뿐이에요. 최말숙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손가락이 내 코앞까지 닿을 기세였다. 고은주,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돌본 거냐? 내가 내게 맡길 때는 멀쩡했는데 지금 이 꼴로 만들어놨으니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그녀의 막무가내에 익숙했다. 무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님, 이건 교통사고예요. 경찰도 결론 내렸고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없어? 내가 평소에 남편 복을 깎아 먹으니까 그렇지. 내가 진작에 너보고 회사 그만두고 시우나 잘 모시라고 했잖아. 넌 기어코 내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시우가 마비되니까 속이 시원하냐. 그녀는 욕을 하면서 곁둔질로 옆에 있는 이윤아를 쳐다보았다. 이윤아는 싹싹하게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고모님, 진정하세요. 형수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형수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놈의 고생. 내가 보기엔 지 아들 치료비 내기 싫어서 저러는 거야. 최말숙이 침을 뱉었다. 내가 시우한테 들었다. 그 용한 의사가 고칠 수 있다는데 돈이 든다고. 고은주, 내가 너한테 똑똑히 말하는데 그 집 무조건 팔아야 한다. 그건 목숨값이야. 내가 안 팔면 내가 내 회사 찾아가서 난리를 칠 거다. 내가 사람 죽어가는 거 보고도 돈 안 내는 독한 년이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낼 테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이 노파는 역시 박시우의 총알바지로 동원되었구나.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저 이미 시우 씨한테 약속했어요. 집 파는 절차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큰 자산이라 수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수속이고 뭐고 난 몰라. 난 돈만 있으면 돼. 최말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돈 못 받으면 나 여기서 안 나가. 여기서 잘 거야.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며 나는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희미한 희열을 느꼈다. 그래, 더 크게 떠들어. 시끄러울수록 좋아. 나는 조용히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심지어 물을 따르러 가는 척하며 공기청정기로 위장해 선반 위에 놓아둔 카메라 각도까지 조절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올 대화가 진짜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이다. 내가 최말숙의 밥을 사러 나간 사이 병실에는 이 세 식구만 남았다. CCTV 화면 속에서 최말숙은 순식간에 울고불고 하던 표정을 거두고 목소리를 낮춰 박시우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 고육지책이 정말 먹히는 거냐? 내가 보기엔 저 고은주 년이 별로 급해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박시우가 음흉한 표정을 지었다. 저건 다 연기예요. 걔는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 창피해서라도 일 처리를 서두를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 최말숙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돈만 받으면 바로 이혼해라. 저 여자는 너무 영악해서 다루기 힘들어. 우리 유나가 훨씬 낫지. 엉덩이도 크고 애도 잘 낳게 생겼잖아. 딱 봐도 아들 낳을 관상이야. 이유나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배를 만졌다. 고모님, 무슨 말씀을요? 어머나 아직 배도 안 나왔는데. 최말숙이 이유나의 배를 보며 기뻐했다. 시우야, 네가 한 말 진짜냐? 유나가 정말 애를 가졌어? 가졌어요.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박시우가 드이하게 웃었다. 어머니, 우리 박씨 집안의 대가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은 꼭 팔아야 해요. 팔면 빚도 갚고 우리 손주한테 큰 집도 사줄 수 있다고요. 좋다, 좋아. 최말숙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독한 년이 돈 안 주려고 버티면 내가 시우 다리 분질러 놨다고 소문낼란다. 어차피 지금 시우는 침대에 누워 있으니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 되는 거지. 이어폰으로 이 대화를 들으며 나는 냉소했다. 어머님, 어머님, 이번 어시스트는 정말 신의 한 수네요. 협박, 명예훼손, 사실혼, 공모, 이 모든 죄목을 어머님께서 직접 녹음해 주셨네요. 박시우와 최말숙은 집을 팔고 손주를 얻을 단꿈에 젖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불균등한 분배. 이윤아는 모든 것을 원했고 박시우는 빚에서 벗어나길 원했으며 사채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원했다. 이 세 그룹의 이해관계는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 불을 더 지필 때가 왔다. 월요일, 나는 일부러 병원 입구에 차를 세우고 급하게 서류를 처리하러 가는 척하며 이윤아에게 차에서 서류 한 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 서류는 내가 정교하게 위조한 해외 자산관리 신탁 초안이었다.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다. 박시우가 한 역외 회사에 약 5억 원의 자금집 판돈에서 빚을 갚고 남은 액수와 거의 일치했다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며 수혜자는 샌디라는 영어 이름, 비고란에는 전 여자친구, 첫사랑이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이건 거짓말이었다. 박시우가 무슨 해외 신탁이 있겠는가. 그는 여권마저 만료 직전이었다. 하지만 식견이 좁고 극도로 불안정한 이유나 같은 여자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역시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CCTV에서 이윤아가 박시우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시우, 샌디가 누구야? 남은 돈 전부 나랑 아이한테 준다며 왜 해외로 빼돌리는데? 이윤아가 그 서류를 박시우 얼굴에 던졌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했다. 박시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내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한 적 없어. 내게 아니라고? 여기 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혀 있잖아. 이윤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날 이용한 거지? 나보고 연기해서 고은주 돈 뜯어내게 하고 돈 받으면 그 여우 같은 년이랑 도망가려고. 나랑 아이는 뭔데? 내 도구였어? 윤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분명 오해야. 박시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이윤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거칠게 뿌리쳐졌다. 안 들어. 지금 당장 고은주한테 갈 거야. 내가 아픈 척하는 거, 사채 쓴 거, 내가 내 아이 임신한 거 다 말해버릴 거야. 이윤아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너 미쳤어. 박시우도 다급해졌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침대에서 벌떡 튀어 올랐다. 물론 절반쯤 튀어 오르다가 깁스 때문에 바닥에 넘어졌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이윤아의 다리를 붙잡았다. 지금 걔한테 말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사채업자들이 날 죽일 거야.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윤아가 울부짖으며 그를 때렸다. 이 장면은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나는 병원 아래층 카페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이 개싸움을 감상했다. 박시우는 이윤아를 달래기 위해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윤아야, 맹세할게. 이 서류는 분명 가짜야. 고은주, 그 쌍년이 위조한 거야. 우리를 떠보려고. 네가 그거 믿으면 걔 계략에 넘어가는 거라고. 하늘에 맹세하는데 돈 받으면 바로 너한테 2억 보내줄게. 그리고 샌디 그 여자는 벌써 죽은 지 오래야. 정말? 이윤아가 울음을 그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야. 난 너만 사랑해. 그 고은주는 애도 못 낳는 멍청한 년이야. 내가 어떻게 걔한테 돈을 주겠어. 차라리 그 돈을 불태워버리고 말지. 좋아. 애도 못 낳는 멍청한 년이라는 이 문장.
아주 선명하게 녹음됐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모욕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 속에서 드러난 그의 진짜 속내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 결혼에 대한 내 마지막 연민을 끊어버리는 지푸라기가 되었다. 박시우,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누가 진짜 멍청이인지 보여주지. 그들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동안 외부에서의 내 증거 수집 작업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송지혜 수간호사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날 그녀가 쪽지를 준 것은 박시우의 행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박시우의 진짜 엑스레이 사진. 알고 보니 그날 사고 후 박시우는 도박에 빠진 응급실의 젊은 의사를 매수하여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과 진짜 분쇄 골절 환자의 사진을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겨우 연조직 타박상과 경미한 실금 정도의 부상이었다. 이런 부상은 마비는커녕 2주만 쉬면 걸어 다닐 수 있었다. 그 젊은 의사는 박시우에게 500만 원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이 진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보험사 조사원인 이 팀장을 찾아갔다. 이 팀장은 업계에서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신으로 불렸다. 고 여사님,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이 팀장이 사진을 보며 흥분된 눈빛으로 말했다. 진료 기록 위조, 거액의 상해 보험금 사기라. 박시우 씨가 사고 직전에 무려 30억 원짜리 고액 상해 보험에 가입했더군요. 이 정도 금액이면 감옥에서 썩고도 남겠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자료를 건넸다. 그것은 내가 기술적인 방법으로 복구한 박시우의 휴대폰 채팅 기록과 송금 내역이었다. 여기 사실혼 관계 증거도 있어요. 그 이유나라는 여자와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더군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년 넘게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했고 이웃들이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팀장이 숨을 들이켰다. 고 여사님, 이거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셨네요. 그가 먼저 날 죽이려 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정당방위일 뿐입니다. 증거의 고리는 완벽하게 닫혔다. 사기죄 보험사와 나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 사실혼 관계, 증거, 확실, 협박 시어머니와 공모하여 집을 팔도록 강요한 녹취, 불법 도박 사설, 도박장 송금 내역.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동풍만 불면 되었다. 박시우가 사채업자에게 약속한 마지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 오후 팔에 문신을 한 거구의 사내 몇 명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손에 든 칼을 딸깍 소리를 내며 가지고 놀았다. 박시우는 공포에 질려 병실 안에서 겁먹은 메추라기처럼 떨었고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그는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돈은 언제 들어와? 그 에스크로 계좌 동결 풀렸어? 나는 전화를 받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시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방금 최 팀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그 VIP 고객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돈을 벌써 입금했대요. 내일 오전 10시에 병실에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서명만 하면 바로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올 거예요. 내일? 정말이야? 정말 다행이다. 박시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꼭 시간 맞춰 와야 해. 혹시 현금으로 가져오거나 실시간 이체되게 할 수는 없을까? 걱정 말아요. 다 준비해뒀어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당신이 돈 받아서 해외 치료 가는 거 축하해 주려고 제가 특별히 친척이랑 친구들도 몇 명 불렀어요. 다 같이 이 순간을 축하해주고 액된도 해줘야죠. 사람들을 부른다고? 박시우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다. 에이, 다 가족 같은 친척들이고 당신 회사 파트너들도 몇 명 와요. 당신이 해외 간다고 하니까 다들 배웅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시끌벅적해서 그 빚쟁이들, 아니 나쁜 사람들도 함부로 못 덤비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못 덤빈다는 말에 박시우는 즉시 동의했다. 그래. 그럼 시끌벅적하게 하자. 여보,
역시 당신 생각은 깊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으로 점점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박시우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노을이 될 것이다. 내일 저 병실은 더 이상 그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를 심판하는 법정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두꺼운 증거 자료들을 인쇄하여 검은 서류 가방에 담았다. 그 기분은 마치 저격수가 마지막 한 발을 위해 총을 닦는 것 같았다. 박시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성대한 파티가 마음에 들길 바란다. 화요일 오전 9시 50분. 햇살이 비현실적으로 눈부셨다. 병실은 작은 회의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박시우는 일부러 이윤아에게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혀달라고 했고 심지어 머리까지 다듬어 한껏 멋을 냈다. 그에게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수십억 원을 손에 넣고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윤아는 옆에 서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약속의 증거를 손에 꼭 쥔 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얼굴에 드러내고 있었다. 왔다. 왔어. 박시우가 문을 보며 흥분해서 손을 비볐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최 변호사와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회사 파트너인 조 대표, 그에게 사채를 빌려준 마 사장 물론 오늘은 평상복 차림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내가 오늘 돈을 갚는다는 소식으로 불러낸 것이었다. 심지어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까지 있었다. 박시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은주야, 이분들은 경찰인데 왜 여기에? 아, 거액의 자금 거래라서 안전을 위해 제가 특별히 공증인과 경찰관 분들을 증인으로 모셨어요. 나는 웃으며 설명하고 앞으로 다가가 그의 이불깃을 부드럽게 여며주었다. 2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시우 씨도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죠? 그렇지. 안전이 제일이지. 박시우가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마 사장의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자, 다들 모이셨네요. 나는 병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원래 TV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이제 내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시우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그의 재활 과정을 담은 영상이에요. 시우 씨도 보세요. 오늘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박시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바보 같은 여자가 꽤나 의식을 차린다고 생각했다. 아마 감동적인 가족 비디오 같은 것이겠지. 틀어봐. 다들 보고 빨리 서명하자고. 그가 재촉했다. 나는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는 따뜻한 간호 장면도 감동적인 부부의 사랑도 없었다. 나타난 것은 그날 새벽 2시의 CCTV 화면이었다. 흑백 렌즈 속에서 방금 전까지 침대에 누워 끙끙 앓던 박시우가 갑자기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익숙하게 치킨을 뜯으며 이윤아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었다. 입으로는 보름만 더 연기하면 저 집은 우리 거야. 고은주 저 멍청한 년이라고 말하면서 병실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시우의 미소는 깨진 가면처럼 얼굴에 얼어붙었다. 이윤아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그의 어머니 최말숙과 음모를 꾸미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돈만 받으면 걔가 내 다리 분질렀다고 소문낼 거야. 다시 화면이 바뀌었다. 병실에서 이윤아를 달래기 위해 나는 애도 못 낳는 멍청한 년이라고 맹세하는 모습이었다. 모든 장면, 모든 악담이 마치 따귀처럼 박시우의 뺨을 후려쳤다. 빨리 꺼. 저거 가짜야. 합성이라고. 박시우가 상황을 파악하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침대에서 뛰어내려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다. 그 순간 장내는 술렁였다. 분쇄 골절로 평생 마비될 거라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침대에서 날렵하게 뛰어내렸기 때문이다. 그 동작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민첩했다.
이야, 시발 저 다리 나보다 더 멀쩡한데? 마 사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냉소했다. 박 대표, 그 연기력으로 오스카 안 받고 뭐 했소? 박시우는 바닥에 서서 주위의 경악과 경멸, 분노가 담긴 눈빛들을 보며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를 보고 다시 화면에서 계속 재생되는 영상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주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당신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가 나에게 다가오려 하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움직이지 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경찰관님, 이것이 제가 제출할 증거입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건넸다. 이것은 박시우가 진료 기록을 위조하고 의사와 공모하여 고액의 상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유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머니와 공모하여 저를 협박한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혼인 기간 중 재산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사용한 송금 내역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넘겨보았다. 볼수록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시우 씨, 이유나 씨.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두 남녀에게 다가갔다. 당신들은 보험 사기, 사실혼 관계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에 따라 당신들을 소환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안 돼. 난 아니야. 안 갈 거야. 이유나가 비명을 지르며 박시우를 가리켰다.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는 무고해요. 저는 임신부라고요. 날 잡아가면 안 돼요. 임신부? 나는 냉소했다. 이유나 씨, 연기 그만해요. 그 임신 테스트기 훔친 거잖아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당신 지난주에 생리했잖아요. 그 잔머리는 판사님 앞에서나 굴리시죠. 알고 보니 이유나가 그날 백화점에서 훔친 임신 테스트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사용했던 것을 주워와서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잔꾀는 내가 그녀의 쓰레기통을 뒤졌을 때 이미 발견했다. 박시우는 이유나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이유나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 쌍년. 네가 감히 날 속여? 네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네가 날 죽였어. 두 사람은 진흙탕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미친 개처럼 뒤엉켜 싸웠다. 그만. 경찰관이 다가가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마 사장은 옆에서 침을 뱉었다. 박시우, 감옥 가는 것도 좋지. 하지만 이 빚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나오면 그때 다시 천천히 계산하자고. 박시우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완전히 끝났다. 단순한 징역살이가 아니라 밖에는 갚을 수 없는 사채, 빚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보내게 될 운명이었다. 끌려가기 전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과 위선은 사라지고 끝없는 후회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은주야, 살려줘. 나 내 남편이잖아. 나는 그를 마치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를 보듯 쳐다보았다. 박시우, 내가 나를 계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넌 내 남편이 아니었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넌 그저 내 인생의 장부 위에 기록된 하나의 부실 채권일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은 청산됐어. 박시우와 이유나가 끌려간 후 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박시우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 앉아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통쾌했다. 한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시우는 보험 사기죄, 금액이 커서와 사실혼 관계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유나는 공범이었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 그녀는 신문 과정에서 박시우를 물고 늘어졌다. 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빚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내 증거를 채택하여 박시우의 대출이 주로 도박과 개인적인 낭비에 사용되었고 사기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나는 단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교도소에서 박시우를 면회한 날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그는 삭발을 하고 수의를 입은 채 깡마른 모습이었다. 눈빛은 멍했다. 은주야, 나 보러 왔구나. 그가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역시 날 잊지 못한 거지. 내가 나가면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엑셀표 한 장을 꺼내 유리에 붙였다. 이게 뭐야?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우리 결혼 3년간의 장부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 사고 차 사는 것부터 사소한 생활비까지 내가 한 푼 한 푼 다 기록해뒀어. 3년간 내가 당신을 위해 쓴 돈이 3억 2천만 원이야. 당신 월급 통장에서는 매달 50만 원 생활비만 들어왔고 나머지 돈은 당신이 도박으로 날리거나 다른 여자한테 줬지. 박시우, 당신은 항상 내가 너무 계산적이라고 정이 없다고 말했지. 사실 나는 내 사랑을 데이터로 수치화했을 뿐이야.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럴 자격도 없어. 나는 표를 거두고 일어섰다. 이혼 판결은 어제 확정됐어. 당신의 그 썩은 빚은 평생 거기서 천천히 갚아. 아, 맞다. 마 사장이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거기 안에 자기 아는 동생들 많다고 잘 보살펴줄 거래. 그 말을 듣자 박시우는 유리창에 달려들어 미친 듯이 두들기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반년 후 나는 사무소의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했다. 그리고 하마터면 팔릴 뻔했던 그 강남의 대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금요일 저녁 나는 송지혜 수간호사와 식사를 약속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무엇이든 털어놓는 친구가 되었다. 그날 그녀의 쪽지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은주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송지혜가 나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다. 요즘 연하남들이 그렇게 쫓아다닌다면서요? 몇 명 있긴 하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근데 지금은 남자 만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죠. 송지혜가 감탄했다. 그런 일을 겪었으니 당신은 정말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참, 그 이유나라는 애 고향 가서 선봤다는데 교도소 다녀온 거 소문나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대요. 지금은 문 밖에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맛이 깊고 풍부했다. 식사 후 나는 홀로 한강변을 걸었다. 강바람이 내 긴 머리를 스쳤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다. 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피우지는 않았다. 그저 손끝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나와 박시우도 이곳에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나에게 청혼하며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때의 맹세는 참으로 진실하게 들렸었다. 사람은 변한다. 하지만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 논리도 변하지 않는다. 원가 관리 엔지니어로서 나는 평생 모든 계산을 정확히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결혼은 산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확실한 논리였다.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명석한 두뇌와 손에 쥔 패뿐이다. 나는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불꽃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사에서 보낸 새로운 프로젝트 메일이었다. 조 단위의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감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트렌치코트 깃을 여미고 길가에 세워둔 차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이것이 바로 고은주의 새로운 인생이었다.